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지급이자 성금불산입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51번이고요. 여러분, 51번 보겠습니다. 지급이자 성금불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1번,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소재불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거래일 현재는 거주 사실이 확인됐대요. 근데 이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고 나서 소재불명이 됐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자면 소재불명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급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거래일 현재는 확인이 됐었으니까 요거 표현 잘 알아둡시다. 아닌 걸로 나오면은 틀린 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반대로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소재불명이 됐다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 본다 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죠. 됐죠? 요렇게 바뀔 수 있는 걸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응용력이 생기는 거니까. 자, 2번.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해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다는 거야. 자산화했다면 그 자산에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해서 또 가산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급한 이자, 연체 이자가 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송금으로 보겠다. 여기 맞는 표현이에요. 됐죠? 연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다면 자산으로 본다. 오케이. 하지만 연체 이자를 자산에 가산한 거에 대해서 또 연체 이자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또 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 요것도 주의해서 표현하시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업무보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자, 밑에 정리한 걸 볼게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입금에 있는 경우 송금물살 기타 사유를 줄여 처분합니다. 해당 가지입금에 대해서 시가에 해당하는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다면 뭐는 계산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해서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지만 요 지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제재는 적용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이자는 나중에 만약에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인정이자만큼 수령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입금 산입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정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업무보완 가지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여전히 제재로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돼요. 중소기업의 직원한테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 대여를 해줬다면 그것은 업무보완 가지입금을 보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죠. 중소기업 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혜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야. 중소기업이라는 언급이 없이 그냥 직원한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업무무관 가지입금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직원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니까 주의합시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업무보완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함에 따라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맞아요. 이 표현 주의하자고 했죠. 뒤에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죠. 업무무관 자산이야. 업무무관 자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고가 매입으로 그 자산을 취득했다고 해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 시가 100원짜리를 특수관계인한테 130원에 샀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계산해서 성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자산을 깎아내고 시가로 맞춰주고 입금산입 해가지고 그 이익을 분류한 걸로 부당하게 계산 적용하잖아요. 이중세무 조정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30원을 깎아내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이제 100원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제재를 하려는 거잖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거니까 분자 부분이 커야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커질 거야. 그래서 세법상 취득가액은 100원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송금 산입 30을 통해서 세무상 취득가액은 13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제재를 위해서 시가초과 깎아낸 송금 산입한 부분 30원을 뭐 분자에 넣어서 계산한다는 거야. 분자 금액이 커지면 송금 불산입이 커져서 제재가 커지는 거니까 제재를 위해서. 됐죠?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암기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시가초과액. 시가초과액은 세법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시가초과액을 깎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무관 자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한정적으로 130 큰 금액을 분자에 넣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됐죠?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지급이자 송금불세 적용 순서. 여러분 요거 순서 바뀌어서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올바른 걸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 1번, 지급받은 자 불명 채권증권의 이자 2번,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 이자 3번,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 이자 4번.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 바뀌면 틀린 게 돼.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잘 암기합시다. 1, 2, 3, 4번. 송금 불산을 대상 지급 이자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과 연지급 수입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에요. 뭐는 들어가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이자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과 연지급 수입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될 수도 있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의 취득가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로 하면은 제재의 대상으로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밑쪽에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이것도 중요하죠. 건설자금 이자 계상 대상에는 사업용 유용자산, 무용자산 맞아요. 맞는데 투자자산 아니야. 제조동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 아니에요. 회계에는 얘들이 포함돼. 근데 세법에서는 얘 투자자산이랑 재고자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거. 4번. 특정 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이 끝났어. 그 후에 생기는 이자는 자산에 가산하면 안 되고 그 기간의 송금, 비용으로 한다라는 거야. 해당 건설 기간 안에 생긴 이자 비용만 자산화할 수 있어. 송금불산입 유보로 자산을 할 수 있어요. 준공이 다 완료됐다. 그리고 거기 착공 전이다. 착공 전 혹은 다 완성된 후 그때 생긴 이자 비용은 그 비용으로서 그냥 바로 송금 처리해야 돼요.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빌려준 거, 학자금 빌려준 거,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주택구입 전세자금. 보세요. 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대여액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수식어가 별도로 붙어 있잖아.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앞에 있는 직원에 대한 그냥 급료,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급료 가불금, 경조사가 학자금, 여기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맞는 게 돼. 그죠? 하지만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요거는 중소기업에 한한다는 게 있어야지 맞는 게 돼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본다.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됐죠? 뒤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또 다시 보시고.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불명 사채 이자는 송금불산입 하는 게 맞아요. 송금불산입하고 요거 제재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는 거야. 왜 이런 채권자 불명 사채 갖다 썼냐? 너 제재할 거야. 대표자 너 앞으로 이런 거 쓰지 마. 라는 제재로 송금불산입 상여로 하는데 동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됐다면 원천징수 한 금액에 대해서는 뭐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의 유출로 처리합니다. 여기 결론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채권자 불명에 대해서는 대표자인 상여로 하지만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릴 필요가 없으니까 기타사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거.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건설자금 이자 계상 대상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포함돼. 하지만 투자자산 제외입니다. 제조의 장기간이 소요된 재고자산 제외예요.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얘들. 특정 차입금 중 해당 건설이 준공된 후, 다 완성된 후에 생긴 이자는 뭐 각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맞아요. 그리고 준공일은 뭘로 본다?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완성된 걸로 본다. 그날로 한다라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자, 요거 아까 4번. 아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고가 매입이라서
쳐낸 송금 산입 30원 마이너스 유보로 자산의 가액을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에는 시가초과 부분을 제외하면 안 되고 30원을 포함한다. 왜? 자산 분자 부분이 커져야 제재가 되는 송금 불산입 부분이 커지거든요. 제재를 위한 거예요, 이거. 됐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여액은 업무에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봐준다고. 뭐? 중소기업 직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여액은 중소기업 직원에 한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걸로 안 본다고.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됐죠?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제조 등의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상한 경우 어떻게? 제조 장기 재고자산은 건설자금 이자 송금불산입 플러스 유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산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설자금 이자 즉 자산으로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깎아내고 너 이거 자산화하면 안 돼. 너 이거 비용으로 해야 돼. 얘는 재고자산은 이거 자산화 못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를 해줘야 돼. 하면 안 되는데 회사가 모르고 건설자금으로 지금 해놨단 거야. 송금불산입이 아니고 이 자산화했다는 거야. 회계가 자산화했으니까 세법에 보고 재고자산은 안 되는데 너 그 단기 비용 처리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지 단기 비용 처리돼요? 송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깎아내야 되겠지. 회계가 모르고 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깎아내야 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2번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해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자산한 지출로 자본적 지출로 해요. 잠깐만. 가산한 자본 지출하고 2번 볼게요. 2번 확인하고. 자, 연체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의 자본적 지출로 해요. 하지만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출한 금액은 송금으로 한다라고 했죠.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요거 2번. 한 번 연체이자를 자산에 엎은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 엎은 거에 대해서 또 연체이자가 생겼다면 그거는 안 한다는 거야. 송금으로 해야지. 자산화할 수 없다. 송금으로 본다라는 거. 자, 앞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죠? 맞는 겁니다. 일단 1차 연체이자는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보지만 그 엎은 거에 대해서 또 연체이자가 생겼다면 그거는 또 자산화할 수 없고 송금으로 한다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단순 암기지만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순서는 뭐라고요? 잡아볼까요? 지급이자 채권자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요게 1번.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 채권자 이자. 이거 2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요게 3번. 업무보관 자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요게 4번.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는 거지. 순서가 틀렸잖아요.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정 차입금을 빌렸는데 일부를 운용자금으로 돌려서 수익이 났대. 그럼 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나서 그 부분에 상당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운용자금으로 전용했으니까 그거는 지급이자를 그냥 지급이자로 본다는 거예요. 수익이 났다면 그걸 차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는 제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과 연지금 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않아. 맞는데 왜 그렇다고? 현할차 상가액과 연지금 수입이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자산화할 수도 있고 이자 비용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에 대한 제재를 해버리면 자산화하는 경우는 제재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제재 대상에서 뺀다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했던 거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말했던 건 뒤쪽에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송금불산입 지급 대상에는 금융보험 할인료, 미지급이자, 성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익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자, 밑에 봅시다. 여기 지급이자 포함 여부에서 포함되는 것 주의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건 이자 비용으로 보니까 금융보험 할인료는 맞지만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거는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료는 판 걸로 보기 때문에 처분 손실로 봐요. 됐죠?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할인료는 이름은 할인료지만 요게 실질이 이자 비용이다. 하지만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료는 판 걸로 보기 때문에 처분 손실로 본다. 이자 비용이 아니다. 사할차는 맞지만 현할차는 아니다. 회사채, 사채이자 둘 다 맞지만 뭐 맞는 거고, 미지급 이자는 일단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한 귀속이 요건 맞아요. 하지만 성급 이자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야. 지금 성급 이자가 들어있어서 아닌 겁니다. 자, 앞에 볼게요. 1번. 다시 한번. 일단 금융보험 할인료는 여기선 차익거래에 일한 거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맞아. 미지급 이자도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발생주의로 이자 비용이니까 요것도 맞아. 하지만 성급 이자는 아니다. 요건 자산이에요. 자산. 이자가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사할차 상가계획은 맞아요. 그러니까 성급 이자가 아니라서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채권자 능력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요. 사업용 유용자산과 무용자산만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이며 투자자산 아닙니다. 제조에 오래 걸린다고 재고자산 이것도 아닙니다. 회계는 요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비교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맞는 표현이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3번 맞는 표현. 특정 차입금 중 준공이 끝나고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산화할 수 없고 비용으로, 송금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빌려준 거, 학자금 빌려준 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업무 무관한 걸로 보지 않겠다. 맞는 표현. 됐죠? 계속 가봅시다. 손익의 귀속 시기. 자, 물 좀 먹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밑에 인도하는 시점에 총액, 명목 기준, 명목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해 주죠. 회사가 현재 가치, 여기 현재 가치를 평가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첫 번째 특례. 두 번째 특례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했다면 인정해 줘요. 그리고 특례 3번,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면 장부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내용이죠.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했다면 회사는 세법은 그거를 인정한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2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양도하고 나서 회사가 장부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계산한 경우 이를 수용해서 세무 조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거 인정해 준다고 했죠. 자, 1번은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다면 그 금액을 인도일에 회수한 걸로 본다. 1번, 2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봐주시고, 물품을 수출할 때는 뭐다?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할 날로 하되 만약 별도 언급이 없다면은 선적, 배나 항공기에 실은 날을 귀속 시기로 한다라는 거야. 입금의 귀속 시기로 한다라는 거. 5번.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주의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발생주의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4번. 일반 법인이 귀속 시기가 도래한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라 수익 계상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거 틀렸고 요거 정리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면 요건 입금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 요거 뒤에 정리 짧게 보시면은 요거 좀 헷갈린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수입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 이런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귀속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더라도 아직 세법상 인정하는 시기는 안 왔어. 근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즉 회계상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정을 했다면 요거를 입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미수이자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또 예외로서 여러분 어떻게 원천징수가 된다면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그런데 우리 대부분 원천징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받는다고 해봐. 그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수이자는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돼버려요. 뭐라고? 세법은 미수이자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뭐 원천징수 되는 거는 미수이자 인정 안 한다라는 또 특례가 또 있거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미수이자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이자를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야. 요 흐름을 우리가 잘 외워두자고 했어요.
반대로 내가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특이하다. 원천 징수되는 이자라도 미지급 이자를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 비용을 인정한다. 라는 게 또 특이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읽어야 돼.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면, 세법상 귀속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면 입금으로 봐야 돼. 세법이 귀속 시기로 인정하는 뭐 약정일이든 현금 지급일, 현금 수령일이든 그때가 왔어. 그렇다면은 못 받았다고 해도 미수이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야. 이게 특이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논의했던 거는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야. 세법상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회계상 발생주의로 미수이자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미수이자를 인정하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뒷페이지에서 보고 온 거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귀속 시기가 도래했대요. 그런데 현금으로 못 받아서 미수이자를 계산했다면 뭐 생각할 게 없어 이거 사실. 귀속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세법상 입금으로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됐죠? 헷갈리지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길게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장부 불비로 실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특이하게 인도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읽어보세요. 장기건설. 원래 건설은 장기든 단기든 진행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예외 1번이 말한 거야. 지금 장부상 불비로 인해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야. 그렇다면 특이하게도 그냥 인도 기준을 인정해 줄게라는 거거든. 2번. 특수관계인한테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이자 비용을 계산한 경우 이를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요거 맞는 표현이고. 자, 기본적으로 아까는 이자 수익이었고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를 전면으로 허용해서 원천징수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지급 이자를 인정해요. 하지만 특이하게 이 경우는 뭐 만약에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따른 이자 비용이 있다면 그거는 기간경과분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그 특례를 말하는 겁니다. 1년 초과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면 이 경우는 미지급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십니다. 수출하는 경우, 이건 반복돼서 나오네. 기본적으로 수출 계약상 어디에 내가 두기로 한 장소에 보관한 날 입금으로 인정하면 돼. 입금은 수익 금액을 매출을 인식하면 되는데 별도 명시가 없다 계약상에. 어디에 두라, 인도할 장소 이런 것도 없고 한다면 뭐 배에 선적한 날을,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입금의 기속시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5번 또 반복되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즉 발생주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중소기업이네요. 장기할부 판매를 하네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즉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익과 비용으로 장부에 계산했을 때만 인정한다고 했나요? 아니야. 중소기업에는 특례를 더 준다고 했어. 중소기업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장부에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장부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만 되는 특례라고 했어요. 됐습니다. 옳은 것은 장기 할부 조건에 판매란 판매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로부터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이란 2회 이상 분할이 되고 1년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잘 외워둬야 돼. 판매 금액 2회 이상 분할, 요건 맞죠? 하지만 인도일로부터 최종 지급까지 기간 1년을 초과, 여기가 아니에요. 1년 이상이잖아, 1년 이상. 초과 아니고 1년 이상. 기출됐던 거는 잘 외워둡시다.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손익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에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 아니라고 했어요. 어음은 뭐다? 어음은 약속일 뿐이야. 그래서 어음이 실제로 언제 오면 돈 준다고 해서 그게 현금으로 결제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라는 거. 아까 기부금 기속식 이런 거 할 때도 다 말씀드렸던 게 이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3번.
용역 제공 등의 수익 기속은 장단기 불문하고 진액 기준이 원칙이다. 요건 맞아. 용역 제공. 아까 건설공사 생각하면 돼요. 장기든 단기든 진행 기준,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건설공사는. 근데 뭐 중소기업이고 단기 하는 경우는 결산서에 반영하면 한 해 완성 기준 적용 가능하다. 아니라고. 특례 밑에 있어요. 어렵습니다. 원래 그 수익 요거 하는 손익 귀속식 여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라고 했죠. 건설공사의 귀속시기는 기본적으로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 아까 첫 번째 예외였잖아. 앞에 문제는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장부 같은 게 없어. 그렇다면 그때 인도 기준 적용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 2번. 중소기업이면서 단기 건설의 경우에는 장부에 중소기업이 단기 건설에 대해서 인도 기준을 적용했으면 인정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는 거는 물론 이거니와 추가로 중소기업아, 네가 장부에 인도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니? 그렇다면 네가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으로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도 해줄게. 두 개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중소기업인데 단기 용역 할 때 손익계산서에 반영했을 때만 완성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죠. 손익계산서에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준으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렸다고. 이 경우에만 한한다고 하면 안 돼.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표현이 틀렸지. 됐죠? 일반 법인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맞는데 뭐다? 원천징수되는 거는 뭐다? 미수이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기 실제로 받은 날 받기로 한 날이 맞아요. 근데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경우는 뭐는 제외한다?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죠? 특례로서 요거는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미수이자는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인식액은 세법은 입금 불산이 미수이자 마이너스로 삭제한다고요.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됐죠? 5번. 법인이 수입하는 받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인 잉여금 처분 결의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 귀속사업연도 옳은 것은 장기할부 판매란 2회 분할하고 1년 초과 아니라고 했죠? 1년 이상입니다. 비교해야 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료 요건이 1년 초과이므로 이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다. 이상. 2번. 용역 제공 등의 손익귀속은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이다. 맞아요. 중소기업 하지만 중소기업은 단기 우리 했던 거 똑같이 나왔네.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 완성기준 적용 가능하다. 아닙니다. 결산서에 반영해도 오케이. 결산서에 반영 못했다고 해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으로도 완성기준 적용 가능하다. 뭐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의 단기 용역에 한해서는. 됐죠? 어렵긴 하지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임대료 지급 기간에 1년 초과하는 게 장기가 맞아요. 이때는 어떻게? 발생주의. 요 발생주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오죠. 3번이 맞는 표현.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부동산을 사서 파는 거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은 이런 법인한테는 이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하지만 보통의 재고자산의 판매 시기하고 다르게 부동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뭐? 뒤에 보세요. 주야적했지. 부동산 판매업을 하니까 부동산이 재고자산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다? 매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재고자산의 경우는 보통의 재고자산과 다르게 뒤에 정리해놨겠죠. 마, 대, 소, 인, 사 요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재고자산과 다르다. 이 내용을 다 써뒀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손익의 귀속시기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앞쪽 특강만으로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원래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암기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면 암기가 필요하다면 암기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디 하고 있었죠? 4번 아니라는 거. 일반 재고자산하고 다르다라는 거. 5번.
매출 할인 금액은 상대방과 약정 유무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대 매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정일을 뺀다는 거. 요것도 뒤쪽에 내용을 정리해뒀습니다. 지급한 날이 속하는 그때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고 매출 할인은 약정에 의한 지급 기일에 빼는 거라는 거. 됐죠? 한 문제 하고 쉴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는 1년 초과해야 장기고 일반적인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인 경우가 장기라고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3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발생주의라고. 발생주의를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 엄청 자주 나오죠, 이 표현. 발생주의라는 거야. 2번. 장기로 물건을 팔았네요. 근데 이 회사가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를 평가했대.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차익을 계산한 경우 세법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 없다. 라는 거야. 세법은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 명목과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가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 평가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그리고 또 뭐도 인정해?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인정해요.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 조정하는 것도 인정해요. 됐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 보험금은 보험감독회의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대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여러분 이 3번이 여러분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이 내용 자체로는 우리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구석지다. 구석진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 3번 같은 경우 23년도 개정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정세법이 모두 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23년도 개정사항이고 이게 가장 최신 지금 쉬는 시험으로 23년도 상반기에 나온 기출이에요. 저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더라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금융보험업법인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 여기 개정사항이고 실제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든 틀린 표현으로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숙지해두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요거 잘 알아두자라는 거. 이 회차에서는 뭐다? 맞는 표현으로 나왔어. 하지만 요게 틀린 표현으로 만약에 향후 나오더라도 우린 발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5번. 투자 매매업자가 정형화된 거래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요거 중요하다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수업연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주의하자. 뭘로 밖에서 나오면 틀린다? 결제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우리 주식 같은 거 살 때 결제일이 있고 뭐 플러스 2일, 뭐 플러스 3일 이때 뭐 정산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제일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 그때로 하는 거야. 결제가 조금 늦더라도 원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결제일은 뭐 플러스 2일인가 뭐 3일인가 따로 하잖아요. 결제일이 별도로 있다고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래의 절차에 따라서 정형화된 거래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 이 경우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 속하지 체결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시기로 잡지 결제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며칠 뒤에 결제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연도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겠지만 연도가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12월 30일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결제일이 플러스 2일, 뭐 플러스 3일이라서 다음 해에 결제됐다고 해. 그럼 언제로 귀속된다고? 계약 체결일로 귀속 시기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4번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장기 할부야.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항하는 비용을 신고 조정으로 입금과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마음이 급해서 많이 생략하네요. 말을. 신고 조정은 뭐다? 누구만 돼? 중소기업만 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 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60번 가장 최신 기출이니까 여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중소기업뿐이다 표현을 했고 금융보험업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뭐 엄청 중심에 있어서 제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23년도 개정이고 최신인 기출로서 실제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구석진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몇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빨간 부분이 이제 개정된 부분이니까요. 자,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